데이터 분석에 어른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분석도 좀 있나요? 네, 어른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어른 산다는 것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희망의 3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으시냐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보릿고개인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혼분식 검사했었죠. 학교 다닐 때. 혼분식 검사가 뭐냐면 반드시 보리가 섞여 있는지를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세대들이 어렸을 때 받았던 교육이 어떤 거였냐면 항상 이소보아는 그거였어요. 개미와 배짱이. 지금 놀면 너는 이제 굶어 죽는 거고 배짱이처럼. 개미는 현재는 현실의 생활은 너무 힘들지만 죽진 않을 거야. 이런 생존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압력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은 항상 걱정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대물림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거는 시간당 6,030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또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른이라는 것은 자기 몸 건사하고 그다음에 애들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른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른은 아이랑 가장 가깝죠. 이유는 이제 대칭점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집, 마음, 엄마 나옵니다. 엄마. 엄마는 어른이에요. 근데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아빠는 어른이 아니에요. 야, 희한하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짧게 설명드리면 아빠가 생활에 묻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라는 게 아빠의 시간을 탐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김대리 10시인데 아직도 안 갔어? 훌륭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집에 안 가는 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일을 잘하는 게 훌륭한 거지. 근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생산이라는 게 1, 2차 산업일 때는 오래 일하는 게 좋았어요. 10번 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안 가면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집안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일상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상생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아빠는 어른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아니에요. 슬픈 얘기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럼 아빠? 아빠는 그냥 아빠죠. 아빠는 혹시- 아빠요? 네. 유머 같은 게 하나 떴었는데 아빠랑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뭐냐 했더니 아빠, 엄마 어딨어? 라고 했잖아요. 네. 아빠, 엄마 어딨어? 이게 사실 아이 키우고 나니까 공감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 그럼 애랑 같이 있는 시간. 그렇죠. 인식되기 위해서. 그러려고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회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아빠가 왜 집에 일찍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아빠를 탓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서운할 때가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도 정말 필요할 땐 절 찾다가 예, 즐거울 땐 엄마 옆에 가 있고 뭐 이렇게 소외당하는 느낌 그럴 때 약간 외롭거든요. 근데 그 살아온 세월의 누적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아빠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걔의 생활에 영향을 못 끼친 거예요. 이거 세다. 혹시 저희 집에 들어와 보셨나 봐요? 다 똑같습니다. 특히 애들 키울 때 교육 문제가 딱 걸리면 이렇게 돼요. 엄마가 이제 열심히 본인의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각종 사교육을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 돌리고 있으면 아빠가 보기에 안타까워요. 얘가 자유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빠가 참다 한마디 해요. 좀 몇 개는 줄이지 그래. 그럼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당신이 책임지던가 이거예요. 당신이 책임지던가. 정확해요. 그 한마디라는 순간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는 이제 축출당하고 밖으로 도는 거죠. 축출이요? 네. 아빠는 권력이 없는 거지. 완전 권력이 없는 공감이다. 거지. 완전 공감. 이제 애들은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줄을 어디서 서야 그럼요. 돼? 엄마한테 예. 서야지. 엄마 줄로.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나와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두 번 맞아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게 엄마 먹어도 돼요. 최종 결정권자는 최종 결정만. 진짜 결정만. 진짜 그러네. 제가 먹으라고 그래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먹더라고요. 와 그거구나.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죠? 출발점이 생활을 같이 오래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15분 이상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을 그은 거예요, 서로. 여기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구나. 나는 약간 여기가 먹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왔어.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 상하나 봐. 저거 충격이에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빠는 지금 그냥 새 아빠들은 지금 충격 받으셨는데 알았어요. 혼자 싱글벙글하고 계세요. 느끼워. 좋겠다. 좋겠어. 아빠 아니어서.
몇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했는데 1등이 마더 엄마가 나왔고요. 2등. 아빠는 30위 안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 30위도 안 돼? 그러니까 파더는 참 뒤에 뭐 열심히 해보세요. 이놈의 자식이 새 아빠를 만나봐야. 근데 나는 그러면서도 이제 한켠으로 드는 게 내가 살려고 지금 이런 생각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겪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지금 묘한 감정과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교수님이가 지금 뭔가 공감이 확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도 저 또래 남자들처럼 느끼고 있구나가 사실 좋아. 그게 1번이에요. 안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거 되게 좋아. 안 그러면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다행이야. 내가 이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참 아버지하고 소위 얘기하는 부자간의 궁합이 참 안 맞았던 아버지였어. 내가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알아서 해주시는 분은 아니었지. 어쨌든 맞지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참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면회를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밖으로 불러냈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딱 갔는데 아버지가 거기 딱 계시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지. 아, 저런 게 아버지인가 보구나. 저는 갑자기 목표가 생겼어요. 네. 내 아이에겐 내가 아빠라는 존재를 오늘부터라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반환점을 안 도신 거예요. 또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여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여지가 있으신 거예요. 아, 어리니까. 가능성이 있어. 어리죠? 아직 어리죠? 그럼요. 그죠?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기회가 있으신 거예요. 아, 우리 아기가 어리다고? 애기도 어리다는 거. 아니, 네, 기회가 아기가 아기가, 제가 아빠의 어리다는 나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기의 나이가 중요하죠. 아이가 쌓이는 이제 거야. 둘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첫애는 늦었다는 걸 알아요. 얘는 이제 이미 무뚝 해가지고 방에서 이러고 혼자 책 보고 이러고 커서. 뭐 이러고 있는데 둘째는 아빠한테 언니보다 사랑받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도 아빠 보면 애교들. 이게 되거든요. 엄마는 저거 먹지 말래 그러면 먹자. 이게 되니까 둘째한테는 이렇게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핫바가 되고 있어요. 아빠. 예, 핫바, 할아버지 아빠. 그러니까 와.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시간도 없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손주들이. 저희 아버지도 무지하게 무서웠던 양반인데 손자가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남자인데 아기 때 걔를 데리고 하루 종일 공원 산책 다니서 공놀이 그러니까 저는 받아보지 못한 거를 조카는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확실히 남자가 그 나이 돼서 이제는 뭔가를 놓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애가 이쁘다는 걸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아빠라는 게. 그러네.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저는 그래서 네.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데이터를 본 다음에. 응. 어떻게? 막 살았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카르마예요. 내가 다 저지른 짓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처음에는 예측하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잘 살면 돼요. 그럼 좋은 미래가 아이랑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능한 한 많이 안아주고 많이 얘기하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지금 잘 사는 건지.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바로 이해하십니다. 또 있어요? 아직 남아있군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그 아빠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누가 애가? 모든 사람이에요. 아, 모든 사람이? 예. 야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 제대로 된 데이터 아, 맞죠? 이거 네, 맞아요. 아빠 대 엄마의 비율이 2배쯤 되고요. 와. 그다음에 고독사의 비율도 2배입니다. 고독사요? 예, 고독사요? 아빠가 고독사를 2배를 더 많이 해요. 어머. 아프다. 고독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고독사? 혼자 죽는 거. 혼자 죽는 거. 예. 아 이거 너무 아니 아프다. 경석이 형 사인이 고독이 아니라니까. 미안합니다. 아니 이게 웃을 일은 아니고 이게 소리가 사실은 아니다, 진짜. 근데 되게 고독사가 무서운 얘기인데. 3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가 실직이고, 두 번째가 이혼이고, 세 번째가 질병이고, 그다음에 고독사로 빠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직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20년간 밖에 돌았다는 거죠. 계속 일하느라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아빠의 기능이 딱 돈 버는 거 하나만 남습니다. 근데 이제 실직하면 그 유일한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이혼 당하고, 애들은 인지가 2배니까 엄마 따라가고, 남아있으면 관리가 안 되니까 질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어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냉정하게 하세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엮여 있어야 되는데 아빠의 역할이 단순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가족의 구성원의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이면 이제 남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역할 자체가. 지금 할아버지들 저희 아버님 세대 정도를 보면은 과거에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죠 사실은. 여성 어머니들에게 너무 많은 걸 희생을 시키면서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대로라면 실직을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쉽지가 않지.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직업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업을 이제 은퇴한 다음에 금방 죽어야 돼요. 은퇴하고 빨리 죽으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75세든 80세든까지도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뭐 그러니까 토크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전 연기하다가 죽고. 거치게 얘기한 거고요. 내용은 뭐냐면 날이 갈수록 종신 고용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내고 은퇴 후 시점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근데 맞아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맞아요. 한국 사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죠. 보통 집에 하나 정도 많아요 둘인데 하나씩 있는 집이 결혼하면요 이 젊은 부부 둘이서 4명의 노인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결국은 어떻게든 제2, 제3의 끝까지. 직업을 가져서 계속 경제활동을 해나가야만 이걸 버틸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와이프 생일날 이거 머리 아프네. 와이프 생일날 얼마 전에 형이 엽서를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반 농담이었지만 정말 정자로 잘했어. 소처럼 일해줘요라고 써줬거든. 집 있다. 그래서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나는 당신이 일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다. 당신 덕분에 내가 원치 않은 일은 안 할 수 있지라는 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범업소를 나가보지 않았고 뭐 하기 싫은 일은 그래도 좀 안 할 수 있고 이게 다 아내 덕이거든 사실은. 그게 유머러스하게 푸신 거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근데 진심을 담았어요. 가끔 얘기해서 소처럼 일해달라고. 예, 제 친한 피부과 의사 여자 원장인데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농담으로 그랬대 남편이 무릎력을 나갈 때까지만 일해 그 얘기 듣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그거 셋들 그만뒀어. 혜은 씨는 바깥분이 뭐래요? 일하는 혜은 씨 저희 뭐래요? 남편은 이제 치과를 하는데. 의사시구나. 네, 치과를, 진짜? 네, 저희는 오인이네.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러니 외과거든요. 아.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니까 맨날 이제 어깨 고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니까 이제 옆에서 보면 아프죠 마음이. 그러면 한 55세까지만 하면은 92세 이후에는 좀 서로 손을 떨지 않을까 오른손을?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내가 연예 활동, 그러니까 연기를 좀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나한테 보험을 든 거라고 생각해라. 그 이후엔 내가 벌게. 걱정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해주셨다고요? 네. 와, 멋지십니다, 진짜.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나셨어요. 아니, 이런 분이 잘 없죠. 예. 정말 방금 사람 같으셨어요. 그 전에는 로봇 데이터 분석하시. 수치와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감정이 움직이네. 지금 그럼요. 얘기를 사람 보다 얘기인데요, 보니까. 전부 다.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는 근데 예. 교수님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본인이 막 무서워지지 않으세요? 무서워지죠. 네. 진짜 무서워집니다. 인생을 미리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사람 사는 거 똑같구나라는 거 알아요. 똑같아요. 뭐 재산이 뭐 몇 조가 있으시건 연봉이 몇 백억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 애들 걱정하고 계시고요. 건강 생각하시고요. 어제 먹은 맛있는 얘기 하시고요. 그런 얘기 똑같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 세상 사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힘들다. 그다음에 외롭다. 예.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 외롭죠, 모두. 근데 남자가 슬픈 게 뭐냐면 외로워도 이렇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금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썩는 거죠,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속으로 삭히다가 생기는 게 화병인데 요즘에 30대 젊은 남성들의 화병이 들고 있어요. 재밌네. 그러니까 외로울 때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저 외로운 거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없어요? 언제 또 우리가 진짜 외로운 그런 거 건지? 없어요? 외롭다는 걸 체크하는 것보다는 내 현재 마음 상태를 체크하는 것들을 대충 추려가지고 이제 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잠시만요. 와 재밌다. 이게 두 분이 계시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는 여성 잡지 봐야만 됐던 건데. 나는 우리 아니 이거 프로가 병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교양이 있어. 정말 마치 그것이 알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외로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자. 이름이 이제 외로움 상중하 체크리스트라고요. 아 이게 체크지 상중하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아, 체크 결과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드릴 겁니다.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라고 이거. 여기 나오는 이 깊게 상중하는 네. 내 한자고 다른 상중이야. 네 개 이하, 3개, 4개 정도 해당되신다. 3개. 3개. 5개. 형님 몇 개? 난 2개. 희석이 저 6.5요. 6개 정도. 6개. 6개. 어우. 다른 분들은 뭐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교수님이 제일 깜짝 놀랐어요. 왜요? 개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아, 예. 네. 형님은 형이 2 두 개. 개니까 형님은 뭐 워낙 개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요. 외롭지 않다 정도. 아예 안 내 외로우시. 저럴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외롭다라고는 느낀다는 생각을 잘 안 해. 그렇죠. 아, 심심하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만, 좀 심심한데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 상태가 나는 이거 지금 나 외로운데 이랬다고 생각 안 하거든.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이거는 내가. 이건 뭐 당연한데. 아니 나는 아직 나이가 지금 내가 생산 연도가 조금 더 있지만은 난 성에 대한 관심은 아직 안 줄었거든. 근데 왜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아 지금 그러세요? 응. 외로움에 대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죠. 예. 좀 볼까요? 이제 아빠 외롭다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일단 아빠는 철들지 않아요. 절대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딸과 그다음에 엄마가 사이좋게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웃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그림은 뭐냐면 카트를 타는데 아빠는 웃고 있고요. 애는 찡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지가 좋아서 타는 거예요. 그 카트를. 애가 좋아서가. 그래서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이 대부분 다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한풀이를 하는 거지 애가 좋아하는 거를 사주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거실의 풍경인데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TV를 켜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TV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빠는 자주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네,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아빠 방이 없기 때문에. 방에? 아빠 방이 없어요. 아빠 방이 방이라는 게 없어요. 서재가 없고 아빠 아빠 방이. 예. 방이다. 안방은 아빠 게 아니에요, 엄마 거지. 그런데 나 또 어떤 얘기였냐면 애들이 자기 공간을 침해당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눈을 들기는 순간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빠 왜 막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아빠는 애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 전략적 유충지인 거실에 이제 또아리를 쓰는 겁니다. 또아리를. 거기 있으면 이제 다 볼 수 있거든요. 애들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 소파가 지정석이 있어. 네. 그게 페어이죠 그쪽에 너무 앉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어머, 스프링이 웬일이니, 거기만 진짜 맞다. 죽죠. 거기 패여 있어. 그 자리가 있어요. 진짜로? 내려가 있어 거기가. 그때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리모컨. 리모컨. 진짜. 이건 이게 마지막 남은 권력의 상징이니까 이걸 쥐고 있는 거예요. 제다이 검처럼. 완벽하게 알고 네. 계시네. 근데 이제 여기에 슬픔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기술을 더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이에요. 앉아가지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방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수가 좀 넓어지면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네, 맞아요. 한국적인. 이유는 이제 와이파이가 어디 있었냐면 안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 앞에 붙어 있어요. 이유는 나가면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최대한 붙어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여기서 막 아이팟 같은 거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딸이 컴플레인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내 방으로 와이파이를 옮겨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이제 기술을 아는 사람이니까 안방에 있는 와이파이를 거실로 옮겨요.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움직이죠. 그러면 딸 방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돼요. 그럼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순간 애들이 도망가요. 안 나옵니다. 거실에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와이파이라는 게 딸한테는 자유를 주었잖아요. 네. 아들한테는 이제 즐거움을 주었죠. 근데 아빠한테는 고독을 준 거예요. 기술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에 몰입하냐 하면 이제 취미 생활로 가기 시작하죠. 이유는 가족과 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집 본 거 같아. 아이 그 예.
우리 딸은 주소를 따로 내주려고 그래요. 큰애는. 와이파이가 방에 있다 거실로 나왔는데 방으로 들어갔거든. 안 나와요. TV도 안 봐요. 그렇죠. 그래서 IPTV 같은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모바일로 TV를 보는 게 이동 중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봐요. 보는 집에서. IPTV를 밖에서 보면서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보는 순간 엄마랑 채널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엄마가 이상한 얘기 하시거든요. 저 머리가 저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오빠한테 그 멋진 보이그룹한테 그래서 애들이 그냥 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IPTV 로그를 보면 집에서 나옵니다. 우리 딸은 나보다 임수롱을 더 좋아하니까. 나 지금 완전 공감해요 지금. 저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4살이니까. 근데 남자들이 이걸 깨는 법을 알아요. 잘 때 뽀뽀해요. 일부러 깨우고 싶어서 깨물고 애한테 푸 이거 하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보령이는 아빠 하지마 해요. 근데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나한테 짜증이라도 내주고. 엄마도 볼까요? 엄마는. 엄마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보다는 좀 나아요. 유대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역시 엄마도 외롭죠. 이게 엄마 중에서 주부를 보는 거예요. 대박이다. 항상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찬바람 돌면서 건조해지니까 이제 보습 고민하고요. 근데 김장은 대략 한 10월 달 말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네. 왜 김장이 연결되냐면 혼자 못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정이나 시댁과. 그러면 이제 한 달 전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12월 달 두 번째 주부터 12월 4주째까지 고민해요. 이거 재밌는 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 고민을 12월 28일, 9일까지 해요. 너무 웃기죠? 못한 거예요, 선물을 그럼? 아니죠. 남편이 하는 걸 봐서 해요. 야. 주지 않고 있다가 남편이 해오면 그때부터 찾는 겁니다. 여자들은 매우 똑똑한 와 거예요. 이거 난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12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뭐 김혜은이란 사람이야. 몇 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N개의 내가 있는 거야. 엄마의 나, 여자의 나, 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다 그때마다 이렇게 켜지는 나의 신호들이 있는 거고 네. 그게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사이사이에 내가 이제 뭐 망중한이 됐을 때 너무 지쳤을 때 그때마다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외롭다 부분으로 따지면 엄마가 더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빠는 외롭다는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사회에서 좀 고립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외로운 거고요. 엄마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외롭다는 사실을. 또 한국에서는 엄마가 무엇인가를 어필하는 것들이 좀 더 너그러운 사회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직도 가족과의 유대가 살아있어요. 중심에 있거든요.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던데? 남자들이 나중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아무도 몸을 만져주지 않는 거예요. 스킨십이 있어야 좀 호르몬도 좀 나오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지금도 그 그림이 있었던 게 왜 아저씨들은 집에 안 가고 저기서 술 먹고 있냐. 아저씨들이 집에 안 가고 거기 가는 이유가 자기 얘기 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더라고. 집에 가서는 자기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집에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집에 가면 또 부인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질 않고 그런 거 같아. 그래서 그런 데 계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래잖아요. 이렇게 사모님은 사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실 거예요. 사모님은 사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실 거예요. 별빛이 내린다. 뭐 이런 얘기 한마디에 아저씨 눈물 이렇게 찔 흘리고. 괜찮은 남자인지. 야, 근데 이 얘기 진짜 짠하다. 성수님이 굉장히 잘해주시고. 오늘 그 SNS 쪽에서 이제 그 우리께서 질문을 드렸어요.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말이나 사람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고 던졌는데 그 혼자 밥 먹는데 깻잎이 있었는데 그게 안 떨어지는 있었대요. 섬세하시네요. 그걸 떼줄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이렇게 너무 서럽고 넌 빠져라는 말. 넌 나가 있어.
너무 어, 너 잠깐만 시간 좀 자리 좀 비켜줄래? 같은 거예요. 예, 빌 때. 그리고 연락 또 짜는 게 이제 지금 제가 노안으로 작은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래요. 나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빌려달라고 올 때 갑자기 내가 존재가 뭔가라는 거. 애가 엄마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아빠 모르잖아. 자주 같은 거. 듣는 얘기인데. 엄마 뭐. 남편한테 들은 말.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은 뭐. 예.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바깥에 힘든 일을 얘기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좋은 뜻인데 사실. 그렇죠. 그쵸?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예. 그거에 또 상처를 받는 거. 그러니까 남편은 배려고 부인은 자기가 공감받지 못하거나 뭔가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서로 이렇게 그 DMZ를 만들거든요. 절대 넘어오면 안 되는 비무장지대 예, 같은. 그걸 딱 만들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하죠. 대인 관계에서도 필요해요. 네. 그래야지만 자기 선 지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DMZ가 너무 짙어지면 오랫동안 분단 상태가 되는 순간 서로 잘 안 만나게 되고 DMZ가 넓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많네요. 너무 나 이렇게 많은 답변 처음 받아보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몇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주제가 딱 공감되는 내용이라. 그만큼 많이 다 외로우신가 외롭다는 보다.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는 괜찮은데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날 있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힘들어서 집에 겨우 딱 갔는데 적막함. 정말로. 혼자 사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이 불 하나 켜지고 조용하거든요. 아무도 당연히 없으니까. 외로움이 이렇게 더 느껴질 때가 사람들하고 막 있다가 적막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집 앞에서 꼭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한 3분 정도, 4분 정도를 혼자 있다 들어가요. 잠깐만.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솔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노래 뭐 지쳐져간 나의 불이여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래 가사에 편안하게 한번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고 집 앞에서 잠깐 한 3분 정도 있다가 근데 그 흐트러지는 그게 좋으시구나. 예.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근데 다 느끼시는 건데 슬픈 영화 잘 안 보시죠? 아고 4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슬픈 영화를 잘 안 보시려고 그랬어요, 남자분들이. 많아져요. 삶도 무거운데 남의 슬픔까지 가져오기가 싫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하고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시고 SF 보시고 그런 이유가 그 울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것들 때문에 본인이 좀 피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아지는 거고 예전에 안 보던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고 이러는데 그거를 부인이나 애들이 놀리거든요. 뭐라고 하고 차라는 짓이다 드라마 보고 울고 있고 이런 얘기를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듣고 나면은 이게 훨씬 더 자기 증상을 못 드러내고 감추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갱년기가 사실은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영화 인사이드 아웃 그 슬픔을 감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슬픔이 정말 중요한 감정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슬플 때는 울어야 되고 아니 다들 좀 최근에 운 적 네. 없으세요? 네.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문제 푸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골든벨. 네. 한 46번 즈음에 2학년 애가 앉아서 그러고 이거 판 들고 이러고 있으면 그렇게 뭉클해지는 거야. 그걸 왜? 난 진짜 막 너무 눈물이 나요. 그 아이가 마지막 골든벨 밑에 들어가 있잖아. 나 죽어. 나 정말 얘가 떨어져도 눈물이 있지만 걔가 만약에 종치잖아요, 형님. 나 정말 눈물이 안 멈추는 거야.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막 그 아이 때문에. 그리고 김연아 메달 땄을 때는 나는 방으로 들어갔잖아. 어떤 책을 봤어. 책을 봤는데 카페 주인이 웬 허름하게 생긴 여자가 들어왔다 이거야. 한쪽 다리도 좀 절면서. 여자가? 여자가.
저런 여자가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뭐 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렇다면은 저 여자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주문을 빨리 받고 맛있게 내보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뭘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자기 남편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여자가 이런 데 올 수 있을 만한 형색을 한 여자는 아닌데 가지도 않고 계속 앉아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꾸 신경 쓰이기도 하고 시간이 점점 계속 2시간, 3시간, 4시간 결국은 오후쯤 해가 뉘역뉘역 질 무렵에서야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는데 남편 역시도 형색이 아주 말이 아니야. 여기는 막 구두 검은 구두 약자고 내가 그 여자가 그런데 거야. 여보 수고했어요. 구두 닦느라고 힘 많이 드셨죠? 당신 언제부터 기다렸냐고. 나 온 지 얼마 안 돼요. 당신이 올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보 이거 아세요?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당신한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해주고 싶었다. 그 카페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반성을 했다 이거지. 1년에 한 번 있는 이 결혼 기념일에 힘든 남편을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커피 한 잔 줄 저런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렇게 있구나. 내가 그 구절을 보면서 사실 좀 마음이 칭하게 눈물이 났었지. 우리 기령 씨는 최근에 본 적 있었어요? 네, 의미 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울음은 어떤 거였냐면 제 딸이 어렸을 때 5살쯤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4살, 5살 때는. 근데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애들이 집을 만한 높이에 이렇게 불량식품 잔뜩 놓잖아요. 색깔로 돼 있는 그런 사탕 같은 것들을.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고르는 거예요. 15번씩. 그럼 그걸 보면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건지. 걔한테는 그게 세상의 전부 다고 그다음에 저는 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이고 제일 무섭고 슬픈 건 뭐냐면 잘하겠지 얘가 이제. 지금 너무 예쁜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일 예쁠 때의 모습을 담고 싶어가지고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사는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 사는 재미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는 재미 속에 그럼 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왜 살아야 되지? 근데 실제로 나는 이 왜 사냐를 가끔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산다는 게 이게 뭐지? 이걸 이제 묻기 시작하고 그러면 막 이 삶의 시작은 어디며 끝은 어디고 그걸 하다 보면 무서워져요 갑자기. 그래서 생각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떨치고 그냥 안 해버리지. 아니 근데 질문 자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뭐냐? 질문이 있을 때 답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그리고 그 답은 어떻게 해요? 정답이 있어요. 그 생활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6년을 그걸 하고 나니까 인생의 질문을 던지면 정답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어쩌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 관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린 왜 살지? 라고 하면 그 정답이 있다고 믿는 거야. 지난 문명사 5,000년 동안 수많은 천재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렇죠. 2015년에 나한테 또 물어본다는 건 결국 답을 못 찾은 거 아니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 그러면 천재들이 5,000년 동안 못 찾은 답을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그때 외사녀건 우찌오가 있어요. 시에. 유명한 시. 근데 우찌오만 이렇게 가로를 치고 그걸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제가 쓴 답안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왜 이렇게 썼냐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죽지요라고 써놨더라고요. 우찌오인데 죽지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잘못 기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더니
삶에 대해서 사실은 90% 이상은 고통인 것 같아요.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이제 항상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그러고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러고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삶이 그렇겠거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저희 조카가 생긴 거예요. 그 조카가 4살 때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사람은 왜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조카가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했어요.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모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랬더니 용기 있게 살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삶은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왜 사나요? 삶의 이유? 왜 사나요? 글쎄. 왜 사니? 왜 사나요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다 살은 거 아닌가? 뭐야 이게? 어? 근데 문섭이란 입술 색깔 요새 애들. 아, 요새 애들 저렇게 칠하고 다녀? 왜 사나요? 왜 사니? 태어났으니까. 엄마가 태어나게 해줘서. 삶의 이유? 삶의 이유? 26살이란 나이가 많진 않은데 그런 걸 알기에는 아직은 좀 어린 것 같기도 하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나는 운명이 있다고 믿거든. 팔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자. 왜 산다기보다는 주어진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는 이유가 없다는 거야.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형? 있지. 아, 그래요? 그냥 특별한 경험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몇 살 차이지만 차이. 멋진 대답이네. 특별한 경험. 내가 웨이크보드를 타고 싶은데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웨이크보드를 타고 싶으면 웨이크보드를 타야 되고 30살에 어떤 차를 타고 싶으면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이런 일련의 경험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새로운 경험. 아무래도 우린 방송 안 나갈 것 같아요, 그지? 뭐야? 아무도 없어. 질문을 서로서로 주고받다가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 패스하면 되지. 왜 사나요? 나는 아직도 왜 사나요에 답을 못 내릴 것 같은데 아직도.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네, 살만하니까 그런 건가? 가족도 생기고 그 가족이 있는데 이제 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가 있을 수 있고 뒤를 젖혀놓는 거지. 그쵸. 왜 사는지에 대해. 삶의 이유? 가족이겠죠? 아무래도 뭐 부모나 신랑이나 우리 이게 이쁜 애기 뭐 이거겠죠 뭐.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이니까 아이가 크는 과정 속에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해줘야 될 몫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책임감 때문에 사는 게 아닐까? 부모가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좀 큰애는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갖고 좀 많이 아픈 상태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이 두 아이를 꼭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왜 사나요? 가족을 위해서 살죠. 부도나고 힘들고 남들이 다 나를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와이프. 그리고 아직 나하고 엄마뿐이 모르는
그러한 아이들이 나보고 있을 때 그런 거 보면은 평생 내가 가정을 놓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가족에 대한 사명. 나의 가족도 있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게 가족의 소중함 때문에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확실히 그 왜 사는가에 대한 얘기는 어른이 된 사람들의 생각과 조금 아직 어른이 덜 된 그런 친구들이 가는 생각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이 SNS에 되게 히트를 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중년의 아빠들을 앉혀놓고 사는 게 1년 남았는데 현금 5억이 있어. 그래 봤어. 그런 거였어. 근데 되게 뭐 여행 얘기하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애들 얘기. 그냥 자식한테 주겠대. 그러니까 그냥 5억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야. 내 자식한테 현금 5억을 앞으로도 절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면서 약간 감동적인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얘기할 때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땅의 속성이 어떠냐면은 모든 생명을 나쁜 생명이든 좋은 생명이든 삶의 기회를 줘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게 해줘요. 공평하게. 그게 저는 그 자연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또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 삶의 기회를 계속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자식이 나쁜 자식이든 좋은 자식이든. 그 저는 그 사랑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랑법이. 제일 슬펐던 게요. 아빠 엄마들은 전부 가족 때문에 산다고 그러고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아빠 엄마 때문에 산다는 애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는 왜 그게 핵심이라고 보냐면 전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조금 슬픈 게 뭐냐면 저분들은 요리사도 되고 싶었던 분도 계셨을 거고 만약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분도 계셨을 거고 또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던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자기 얘기는 안 해요. 자기 그렇죠?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나, 그다음에 엄마 아빠, 부모로서의 나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 책임감으로 살아간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나 자신으로서의 내가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묻혀버리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로서의 내가 한 90%, 뭐 80%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내 인생 전반적으로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그거는 또 가족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가족한테 또 그 피해가 가죠 또. 제가 질문을 좀 몇 개 좀 던져볼게요. 삶의 그 목적을 잘 모르겠다. 뭐 이럴 때 이제 그걸 찾을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내가 어렸을 때 이간에 뭐 뭔가에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떤 거였는지. 사소한 것도 돼요? 뭐 사소한 것도 되고 뭐 어떤 것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그 연극한 편을 4학년 때쯤에 접했는데 마을 전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극이었는데 했어요? 네, 외다리 거기라는 고령에서. 예. 그냥 애들이 막 빵빵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없던 꿈이 생겼어요. 코미디언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랬어요. 제가 연극한 거 보고 얘는 코미디 해야 된다고. 얘는 이주일처럼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했었던 연극이 웃기는 역이었었구나. 네. 사소한 게 아닌데. 거기만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전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링거를 맞고 이렇게 누워 계신 시간이 좀 많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집에 가봐야 이제 없잖아. 챙겨줄 사람도 없고. 학교가 끝나면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는데 오락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니까 한 놈이 50원 넣고서는 한 2시간 동안 안 가니까 그 오락실 주인이 이제 이놈이 눈에 가시지. 이놈이 빨리 빠져줘야 딴 사람들이 와서 동전을 넣는데 못 오게 하지. 그 옛날에 보면 알겠지만 오락실 같은데 약간 이렇게 단이 높게 돼서 그 집으로 같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안방에 아저씨가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다 그랬어. 꼬마애가 자꾸 오락을 하고 있으니까 장판을 이렇게 들어요. 그럼 거기 그 앞에 극장 초대권이 있어요. 그걸 줘요? 그걸 한 장 이렇게 줘요. 너 가서 영화나 봐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던 첫 영화가
쾌걸 좋아했어. 아랑드롱이 나왔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어갔어요. 사실 말씀하신 그런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뇌에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항상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10의 11승 정도 되는 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또 수천 수만 개의 연결성도 서로 가지고 있어서 한 10의 15승 정도 되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회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100% 유전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중에 대부분 한 반 정도는 지금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경험 중에서도 첫 10년, 12년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 초등학교 때 경험이 많이 되고 사용이 많이 된 회로망들은 살아남고 경험되지 않는 녀석들은 싹 지워버려요. 아주 효율적으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정말 영화나 TV 방송에 아주 최적화된 뇌가 만들어진 거죠, 결국. 교수님은 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윤승훈 만화의 요철 발명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아이 때 왜 이런 지하실에서 뚝딱거리는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가장 그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가 어느 한순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 12살인가 13살이었었는데 세상이 너무 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달나라에 사람까지 보내고 그러는데 왜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나. 참 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게 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후진 지구인은 아닐 것 같고 나는 외계인일 거다. 그래서 좀 이상해. 그러죠. 내 부모님들이 사실은 외계인인데 제가 좀 제정신 좀 차리라고 우주에서 가장 후진 별에다가 던져놓고 여기서 좀 살아남다가 18살 되면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18살 때 짐 싸가지고 기다리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8살 때도 안 오고 38살 때도 안 오고 왜? 모르죠. 왜 안 오지나. 근데 이제 슬슬 타협을 하고 이제 지구에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거의 개념이 어느 한순간 제가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별을 바라보고 살다가 안 오는 것 같다. 여기서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 1시간 후에 아주 커다란 행성 하나가 지구로 충돌하는데 그게 하필 정확히 대한민국이에요. 1시간 정도 남았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내 가까운 사람들의 안부를 먼저 좀 묻겠지. 뭐 내 주위에 아주 친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뭐 작별 인사 정도 좀 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1시간 후에 전화하시면 그분은 안 받을 것 같아요. 바빠서 1시간 남았으니까 다른 거 하시느라고. 아니면 이걸 조금 바꿔서 그러니까 1시간 후에 정확히 죽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러니까 남들은 안 죽어. 그렇지. 근데 저는 아마 음악 들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 1시간 동안 느껴보고 싶은 건데 최근에 그 조수미 씨가 새 앨범을 발표했어. 근데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라는 곡을 조수미 씨가 다시 부른 거야. 너무 좋아요. 근데 커피숍에 앉아서 정말 펑펑 울었다니까. 남들은 갱년기라서 그렇던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향이 아무래도. 네, 근데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 나오는데.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제가 살면서 항상 그 후회하게 되는 게 남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거를 지나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억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내 기억 속에서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은 친구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다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미안했다고. 저는 진짜로 생각했거든요. 나는 1시간 뒤에 내가 죽는다면 내 비밀번호 있는 거를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아내랑 아이들한테 비밀번호 가족이 있으니까. 은행에는 몇 번이고 어떤 놈한테 돈 꺼줬던 게 있는데 이거는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휴대폰 유심을 뜯어먹을 거예요. 나는 내가 항상 죽어가면서
이렇게 탁 쓰러졌는데 옆에 내 폰이 있으면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아내나 아이가 아버지 유튜브로.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찝찝함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있고요. 내 잔재가 여기에 남은 거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뜯어먹고 싶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죽기 전에 그 유심을 뜯어 드셨는데 카피들이 G사하고 F사 클라우드 컴퓨터에다 있다라는 거예요. 서버에다 있어. 이게 더군다나 죽었는데 휴대폰이 부서져 있으니까 더 의심을 들면서 서버로 확인하게 돼. 살리려고. 저는 이게 21세기 비극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의 핵심은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은 일들을 한번 해보라라는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하고 사실 이제 상당히 아주 친한 이제 프랑스 의사 친구가 있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그때 뭐 일이 좀 안 돼가지고 투덜댔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자기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사람 죽어 넘어가는 거 맨날 본다. 근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가 국회의원도 보고 프랑스 영화배우도 보고 거지가 죽는 것도 봤는데 맨 끝에 가니까 너무 비슷해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들 후회를 하더래요. 하나같이. 첫 번째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을까? 두 번째는 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봤을까? 세 번째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말 한마디 못했을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아무도 노벨상 못 받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 못 봤다 자기가 죽기 전에. 뭐 내가 왜 회사에서 사장이 못 됐나? 그러니까 좋은 얘기죠. 그냥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나 옛날에 이화중학교 때 담 넘어 군고구마 그거 먹고 있다가 야 시간 넘어가 혼났다. 아니 그리고 우리 거기서 무궁화 빵집 가서 우리 고등학교 때 맞아. 그 때부터 하여튼 거기 가서 빠다빵을 하루도 안 먹으면 그렇게 서운하지. 빠다빵 크림빵 빠다빵 네모 그죠? 맞아 빠다빵이라고 그랬어요. 빠다빵. 무궁화 빵집. 친구들하고 어릴 때 막 너무 열심히 진짜 먹었던 거 그런 거 기억해. 그 중에 너도 나랑 비슷한. 맞아. 그리고 옛날 거는 다 저기 생각나고 소중하고 또 그립고 그런 거지.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절대 진짜 가부장적인 사람, 경상도 사람들 절대 주방 근처를 의신을 안 하고 바로 옆에 정수교에서도 물을 떠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그때 마땅히 배달 음식도 하고 뭐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주시더라고. 이렇게 라면 약간 그때 곤노 막 위에 성냥케 해가지고 그 라면을 끓여주셨는데 그게 맛있었어요. 아빠가 해준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음식. 그렇지. 자식 위해서를 하겠구나. 아빠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항상 17일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빠 봉급날이었거든요. 짜장면 집에 가서 아빠 그날에는 봉급날에는 짜장면을 식구대로 시키지를 않고 이제 뭐 4명이 가도 2개 정도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나 어렸을 때 해주셨던 아롱사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거를 꼭 우리한테 줄 때 비계는 당신이 드시고 살만 주셨거든. 그게 제일 그냥 생각이 나. 아직도.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이 다 추억 아니냐? 난 약간 그런 게 있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다 추억이다. Mon souvenir d'enfance en cuisine, c'est la cuisine de ma grand-mère que je pouvais manger le dimanche pendant les repas de famille. Et c'était une cuisine traditionnelle française, un peu alsacienne, la choucroute, on va dire. Voilà, c'est le souvenir de mon enfance. 저는 매운탕, 민물 매운탕. 어렸을 때 집 앞에 강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니께서 매운탕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먹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추억의 음식인 것 같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다 추억의 음식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난 좀 가슴에 와닿네. 왜냐면 난 지금 어머니 안 계시니까. 예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가면은 뭐 어떤 음식 해줄까 그러면 뭐가 먹고 싶습니다. 그럼 이걸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먹고 그래서 뭐 두루치기니 또 아니면은 뭐 김치찌개니 또 아니면 이런 음식들 보면은 정말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 왜 어렸을 때 생선 발라줄 때 보면은 생선 대가리는 어머니가 드시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맛있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었지. 정말로 맛있는 거니까 어머니가 드시고 요건 우리들 먹이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아니,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서울에서 일하고 지방에 부모님이 계신 그 집 아들들은 진짜 집에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난리가 막 이틀, 3일 전부터 막 좀 형님도 생전에 그런 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려가기 2시간 전. 맞아. 그 뭐 하지 말라고. 나이 드시고인데 막 시장 가서 사다가 쟁이고 이게 싫어서 그러면 또 그런다고 뭐라고 하면서도 온 것만으로 기뻐하니까 어머니. 내가 좀 유별났어. 서울에서 못 먹는 걸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논낫이라는 이제 나물이 있었는데 그게 논의 한 구석에 너무 손이 많이 가서 따야 되는데 그 논낫이 무침을 좋아해요. 내가 간다면 엄마는 논에 가서 그것 따고 있는 거야. 그 손이 무지하게 가요. 허리 못 펴고. 근데 참 주책맞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엄마가 다 땄던 거를. 거기 산 줄 알았어요. 그냥 시골은 다 팔아서. 되게 미안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역시 어른이 돼서 가장 추억에 남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엄마가 해준 음식들이 가장 추억의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When I was young,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 저는 참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뭐 실수야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고 이제 다른 이들이 내게 실수하는 것 중에 아팠던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실수하는 존재고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그 첫째 딸이 낳고 나서 이제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됐어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동네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50번째쯤 들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아들 안 낳아? 아들 낳아야지. 아들 낳아야지. 딸 가지고 안 돼. 보령이가 이제 이게 알아듣게 된 거예요. 왜냐면 6살 차이거든 둘째는. 아들이 아니면 너는 후회한다. 계속. 그들이 딸이 둘째가 태어났네. 하령이가. 이거는 대형 사고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는 거야. 딸이 아빠야? 아이고.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게. 요즘은 200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얘기도 처음 만난 사람이 절대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남희석 씨는 200점이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들 하나 낳아야지. 아들 낳아야지가 이것도 하루에 이제 아이들과 나가면 이제 한 몇 번씩 듣다 보니까 이제는 나랑 안 가. 이제는 아빠랑 다니면 불편한 거야. 마트를 가건 어디를 가건. 그러니까 나도 알아서 빠져줘.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쪽에서. 근데 딱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다가 뭐 결혼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애 딸린 여자의 애까지는 내가 못 키우고 결혼 못 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실 아무도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명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우연히 뱉은 얘기들. 이게 지금 다 말 실수잖아요. 근데 말 실수가 진짜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칼로 꽂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저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렇게 친근해 보이려고 행사장에 가서 한 50대 이상 되신 분이에요. 여성인데. 거기다 대고 뭐 아가씨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제일 친근한 표현 중에 어머님. 근데 그분이 처녀셨거든요. 와, 제가 그
주변에 자꾸 뭐가요? 이제 어머니 어떠세요? 아 아름다워. 그래 왜 그랬더니 전혀세요. 그때부터 제가 와 진짜 완전히. 네. 근데 정작 그분은 애써서 아니 괜찮다고 다들 그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지. 네. 우리가 그러잖아.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너무 죄송스러워. 그래서 그 로마의 정치가 이제 무인인 누군가가 어른들이 저지르고 쉬운 실수 유형을 정리를 했어. 공감 가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고. 남을 받고 일어서야 한다고 착각한다. 변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만 한다.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치부해버린다. 남들에게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한다. 따끔따끔하다 이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고 착각한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엄복영님은 직접 요식업을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죠. 네, 대한민국엔 어디 가나 어느 틈에서 오픈을 해도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식당에서 경쟁해서 지면 아예 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나 많은 자기 음식에 대한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으면 해라. 항상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아이한테 너 밖에 나서 싸우고 맞고 오지 마. 무슨 일 있어도 이겨. 절대로 맞고 오지 마.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그럼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항상 옛날부터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언니랑 비교는 안 했어요 누가?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항상 잘할 때는 언니랑 비교를 안 했고요. 이제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언니가 배우 미스코리아고 제가 아나운서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눈에 띄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랬고 저는 사실 제가 이길 수 없거나 그러면 저는 그냥 뒤돌아가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편이라서 네 그러니까는 뭐 이쪽에 있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조금 유리하거나 이길 승산이 없다 생각하면 좀 바꿔버려요. 필드를 아예 바꿔버려요. 그냥 딴 데 가서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저만의 노하우나 이런 경력이 도움이 돼서 새로운 필드로 가면 그 경쟁력이 생기더라고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성적하고 등수하고 이퀄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은 너 이번에 시험 잘 봤니? 잘 봤어요. 그래. 뭐 이게 아니라 시험 잘 봤어? 몇 등이야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가 아니에요. 100점짜리 몇 명이니 나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상당히 상대적이거든요. 절대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1등 되려면 얘를 밟아야지 내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성적이 내 스스로 뭔가가 더 향상되어 가는 거에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전체 쭉 줄 세워놔서 몇 등이니가 더 아이들에게 더 큰 가치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만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 있어요. 극한의 고통이 주어지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이거에 닥치잖아요. 그럼 이게 바뀌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태연하게 앉아 있지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저는 저렇게 큰 게 있잖아요. 네. 근처에도 못 갔어요. 이렇게 앉아 있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의 그 동물 공포 같은 게 좀 있어서 이렇게 물컹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털 안쪽에 이런 느낌.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서 만질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진짜 사나이의 군견병을 합니다. 맞아 봤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는 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만지지 못하진 않아요. 뽀뽀해봐요. 아니 정말 이런 군견 이거보다 더 큰 군견을 데리고 제가 먹이고 재우고 5박 6일간 있었대요. 이거 봐요.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가까이 보면 약간은 이렇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된다는. 옛날에는 마주봐봐 얼굴 이렇게. 뭐 어떻게? 얼굴 가까이 입 가까이 마주봐봐. 꼭 그래야만 해. 뽀뽀는 안 하고 마주보기. 아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그래 바둑아. 아니 그렇게 말고.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로 많이 그러니까 극복이 된다.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굉장히 순진한. 그렇게 하면 해줘. 골든 리트리버는 되게 순진한. 야 진짜 왜 지금 그래? 싫어해. 아니야 지금은 이게 많이 좋아졌대. 싫어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진짜 좋아졌어. 두려워요 정말로.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가까이 못 가다가 이걸 해결이 되더라고. 닥치면 그런 하죠. 상황이 주어지죠. 저도 사실 결혼을 21살에 했어요. 너무 철이 없을 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와이프한테 진짜 못할 짓 많이 했어요. 막 부부싸움하다 보면 TV도 내던지고 그 와이프는 더 비싼 비디오 내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함부로 내던지면 안 되겠다. 왜 또 벌어서 또 장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젊었을 때 너무 막 못하게 굴어가지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게 되게 지금 잘해. 많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해달라는 거 웬만하면 그럼 다 철 해주자. 드시는 거네요. 네? 철 들고 계시는. 아니 그런 철 들었다는 것보다도 네.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막 포용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형님이 어른이 벌써 됐다라는 거. 저도 뭐 당연히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좀 먹어가거나 제가 그래도 정신과 전문의로서 좀 성숙해 간다라고 느끼는 거는 먼저 실수에 대한 자각이 빨라지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거를 옛날에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 실수했었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는 말이 나가면서 혹은 이거 하면서 또 그런다라는 거 알고 두 번째는 실수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 사과가 바로바로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는 다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 실수에 대해서 사과 또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뭐 때린 사람은 못 자고 맞은 사람 발 뻗고 잔다는 말을 절대 안 믿어요. 거꾸로예요. 이게 사람의 기억이 굉장히 왜곡되기 쉬운데 맞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는데 때린 사람은 보통 기억을 못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내가 툭 내뱉었던 실수에 대해서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을 상대방은 굉장히 가슴에 상처가 돼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실수인지 아닌지 빨리 자각하고 자각하는 순간 바로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실수를 만회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